완전 바닥의 주식을 내가 사려고 하지 말고요. 확인한 다음에 주식을 하더라도 늦진 않는다는 거예요. 주식을 매매를 하려고 하면은 그전 실적이나 그전 내용을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비자발적으로 샀었던 종목들이 테마 속으로 툭툭 올라오면은 미련 없이 버려서 현금 확보하기. 오늘 모신 분은요, 유안타증권 부천지점 박현상 차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오랜만에 그 장이 좋아서 그런지 우리 저 차장님 얼굴이 되게 밝아 보여요. 얼굴 밝죠. 역시 이 주식하는 사람들은 이 수익이 좀 나야 이 기분이 좀 전환이 돼요. 이게 수익도 수익인데요. 항상 하는 말이 있는데 제 거가 안 오르더라도 지수는 좋아야 됩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제일 못 되신 분들은 이제 내 것만 올라야 된다 하시는 건데 그게 아니고 시장이 어느 정도는 안정화돼야지 그동안에 오르지 못해서 다른 종목도 같이 오르기 때문에 시장은 어찌됐든 올라가는 게 좋고요. 일단 시황을 방송하고 종목을 얘기하고 하는 저의 특성상 어떤 식으로 하든지 장이 올라야지 기분이 좋고 여러분들 웃으면서 또 이게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오를 때가 더 잘 받아들이세요. 어떤 시그널이라든지 내용 자체를. 그래서 오늘 기분 좋게 일단 마감하고 빠르게 왔습니다. 네. 예. 아니 그래도 오늘 좀 체감적으로 많은 분들이 좀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되는 게 대형주들이 좀 올라줘서 그래서 오늘은 많은 분들이 좀 수혜를 입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일단 지난주 후반부터 지금 계속 이렇게 좀 좋은 모습을 그리고 있잖아요. 이게 뭐 어떤 분은 이제 쌍바닥을 찍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통 쌍바닥을 찍었다 하면 좀 급반등, 좀 높은 상승을 기대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인가요? 일단 높은 상승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네. 일단 잠깐 차트 보면서 말씀 좀 드려볼까요? 네. 제가 차트를 잘 띄우진 않는데 기본적으로 기술적으로 봤을 때요. 봤을 때 전저점 부근 2901포인트를 깨지 않고 지난주 목요일 날이 되겠죠. 목요일 날 잠깐 갔었다가 양봉이 나온 상황에서 하나, 두 번 이렇게 오른 거를 쌍바닥이 완성됐다 얘기를 하죠. 근데 이게 뭐 투자자 입장에서 그게 무슨 소리냐 하실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쌍바닥이 완성이 되면은 전저점을 깬 적은 별로 못 봤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은 투자자들이 투심이 좋아지고 지수가 저번처럼 10월 초처럼 혹은 11월 중순처럼 얼마 전처럼 크게 빠지지 않겠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종목들이 확산이 되죠. 상승하는 종목들이. 그래서 이거를 좀 다른 저도 레포트를 매일 보고 종합을 좀 해드리자면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 전 고점 부근인 여기 3050포인트를 넘기기는 조금 힘들다라는 레포트가 많아요. 그 이유 자체는 저 고점이 올라왔을 때의 논리가 공급망 병목 현상이라든지 뭐 기타 여러 가지 논리들 자체가 깨진 거는 없기 때문에 일단 전고점까지는 다이렉트로 트라이를 갈 만한데 그 다음부터는 조금 더 시장을 살펴봐야 되고 공급망 병목 현상이라는 부분이 뭐 베트남에서 풀리든 혹은 미국에서 금리로서 보여주든 여러 가지 부분이 끝나야지 아마 3100포인트 이상으로 올라갈 것이다라고 일단 지금까지 종합일 겁니다. 한 1, 2주 동안에 모든 리서치 자료를 확인해보면 이렇게 되고요. 근데 궁금한 게 그거예요. 근데 주가는 3100포인트 올라간 다음에 다시 3100포인트 간다고 하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히려 리서치 자료의 특성상 모든 거에 그 매크로 지표라든지 확인 후에 자료가 나오게 되잖아요. 근데 확인한 다음에는 확인하는 순간 주가는 이미 올라가고 있습니다. 막상 지난주 목요일 기준으로 봤을 때 금요일 오늘 월요일까지 이틀 동안에 밑에서 나름 그래도 한 80포인트 상승이거든요. 그럼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 솔직히 누가 있었겠어요? 그렇죠.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여러 투자자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완전 바닥에 주식을 내가 사려고 하지 말고요. 확인된 다음에 저는 지난주 금요일 정도는 그때도 한 40포인트 정도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확인이 됐었던 경우거든요. 확인한 다음에 주식을 하더라도 늦진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생각난 김에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많이 빠진 종목인데 실적이 진짜 좋은 종목이에요. OLED 업황에 있는 디모 회사가 있는데 정말로 실적 좋거든요. 서프라이즈 지속되고 있는데 이거를 박 차장아 내가 여기서 샀는데 지금 여기 와 있다. 그래서 물을 탈까 말까 전화가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따 사시죠 라고 얘기를 한 게 이유도 똑같아요.
만약에 여기서 2,900을 지난주 기준으로 무너져 버렸다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바닥 없거든요. 확인하고 난 다음에 하는 게 리스크를 줄이는 게 맞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똑같이 여러분들도 그럼 근데 이게 우리가 보면은 바닥에 찍은 그 순간에 주식이 내가 다시 쳐다볼 때 밑에서 한 15% 이상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지. 우리 투자자분들이 이걸 너무 아까워하세요. 그죠. 억울하지. 억울해요. 아유, 내가 그때 샀어야 되는데. 맞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들으시는 분들도 나는 원래 바닥을 못 잡는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은 마음이 한결 편해지고 오히려 주식 매매가 좀 더 수월해지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시장을 보면은 이게 외국인들이 사서 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모든 채널, 다 나가서 공통적으로 받는 질문은 외국인 언제 돌아올까요? 였어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모르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솔직히 솔직하면 얘기고요. 외국인들이 지난주 목요일 날 얼마 안 샀었습니다. 얼마 안 샀고, 금요일 날 4천억 정도 샀고, 오늘도 아마 4천억 정도 샀을 거예요. 이렇게 사게 되면은 과연 외국인들의 스탠스가 이틀 동안에 4천억을 살 수 있을 만한 스탠스였을까라는 부분이에요. 근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추석을 끝난 다음에 항상 저번에도 나왔을 때 말씀드렸는데, 왜 실적 발표 시즌에는 항상 그렇게 우리가 힘들었나? 3분기에 특히. 안 힘든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요? 예, 한 번도 없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제 기억에 그런지 모르더라도 일단 어떤 식으로든지 무슨 이유가 나왔었어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은 최근 보고서에 나오는데 3분기 리서치 기관들의 실적 추정치는 가장 틀린 적이 많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4분기 같은 경우에 실적 같은 경우는 왜 그러냐면은 4분기는 일반적으로 기업들이 내년 사업에 대한 구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을 바라볼 때 투자 전략 얘기하잖아요. 4분기 때는요, 내년에 해야 될 종목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웬만한 하우스에서도 4분기 전략을 쓰지 않고요, 내년 전략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4분기 같은 경우는 실적 자체가 그렇게 크게 주가에 도움될 정도 팩터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거에 내년의 기대감 넘어가기 전 마지막 시즌이 3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고, 그것들이 오늘 3분기 실적 발표가 오늘 마무리가 되죠. 아마 이제 오늘 15일이니까는 6시, 8시까지 다다다다 나올 겁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지금 나오는 기업들은 좀 자신이 없는 기업들 아니에요, 실적이? 그럴 수도 있고요. 여기서 대표님 잘 질문해 주는 한 가지 팁 말씀드리자면은, 어떤 기업 실적 발표를 해요. 혹은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전화 오셔서 A라는 종목 물려 있는데 이 종목 실적 언제 발표합니까? 여쭤보세요. 그러면 저기서 바로 다트를 엽니다. 다트를 열어가지고 그 전분기, 전전분기에 며칠 날 발표를 했는지, 그럼 딱 3개월 전 지금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은 그때 대비해서 좀 늦는다. 그건 문제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요즘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좋게 나와도 주가가 별로 안 움직이지만 나쁘게 나오면 확 빠져버리니까 너무 크게 부러지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게 지금은 웬만한 대형주들은 지난주까지 발표를 다 했을 거고요. 이제 코스닥 기업들이 발표를 하는 중인데, 대부분의 투자자들의 생각 같은 경우는 특히 3분기처럼 실적이 불확실한 시기 같은 경우는 뭔가 확인하고 매수하려는 습성이 있어요. 특히 기관 투자가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했는데 안 좋다 그러면 에라 모르겠다고 던져버리는 습성이 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변동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주식할 때 가장 어려운 시즌이 10월, 11월이에요. 그리고 요 지나면은 슬슬 해볼만 합니다. 아, 그래요? 12월부터? 네, 12월부터는, 아니면 내일부터 아마 해볼만 할 겁니다. 아, 네. 예. 근데 진짜 많은 분들이 올 초, 10월 말에도 11월 중순 이후부터 괜찮지 않을까? 네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었단 말이죠. 네네. 그러니까 이게 아마 이런 어떤 경험에서 나온 맞습니다. 이야기인가 보네요. 그거를 이게 지금 언제까지 장이 좋았다라고 특정 시점을 찍어서 리서치해서 뭔가 데이터베이스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금씩은 다를 수가 있고요. 종목마다 다를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다른 좋아지는 거 요건은요, 우리가 물렸었는데 안 움직였던 것들입니다. 그게 항상 3분기 같은 경우가 실적 피크를 찍는 경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도 잠깐 말씀드리자면 소부장 업체들 엄청 잘 올랐거든요. 그래요? 예, 소부장 업체들이 특히 지난주에 심텍 발표를 시작을 해서 PCB 업황이 좋아진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후에 대덕전자 발표하니까는 신고가 촥촥촥촥 쓰고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업황이 좋은 거를 심텍은 지난주 2분기 실적까지 좋은 걸 알았거든요. 근데 3분기가 확인하라고 했으니까 가고 있는데,
다른 종목들 대덕전자, 대덕 GDS, 뭐 코리아서키트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아 드디어 업황 확인했구나 하고 확인하고 더 가는 거고 이게 모든 주식 투자라는 것 자체가 대부분 분들이 특히 지지난주까지 이제 장이 어려울 때 좋은 실적 발표하고 나서 부러지는 대형주들을 보면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실적 다 필요 없다 이런 얘기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충분히. 예, 예. 저도 아는데. 수급이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죠. 실적보다 수급이 더 앞서고 모든 재료는 수급에 우선한다. 그렇죠. 물론 맞습니다. 물론 맞는데 그 수급에 앞서서 내가 이런 주식을 매매를 하려고 하면은 그전 실적이나 그전 내용을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그래야 좋아질 때 덤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보면은 지금까지 그 내가 들고 있는 주식 가운데서 아직 실적 발표를 안 한 기업이 있다면 네. 이건 좀 위험 신호로 좀 볼 필요도 있겠네요. 아까 말하다 잠깐 끊어졌었는데 원래 15일에 발표하는 기업들도 꽤 있어요. 아 원래 네네. 스케줄상. 네, 스케줄상. 근데 막판에 발표하는 기업일수록 코스닥 시가총액에서 좀 크지 않은 종목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서 약간 문제 생기는 경우가 나오는데 확률은 적습니다. 근데 그거가 뉴스단에 워낙 크게 회자가 되고 마지막 이때 발표하는 걸 조심해라 이게 막았기 때문에 그런데 좀 불안하시면은요. 한 지난주 정도쯤에 전화 한번 해보셔요. 회사에. 주주라 그러고. 근데 가끔 이제 일반 주주라 그러면은 틱틱대는 회사들 있잖아요. 그거 저한테 전화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전화해서 혼내드리면 되니까. 아, 정말 그래, 이건 해결사? 예. 이게 일반 개인 투자자들을 대충 대답하는 게 진짜로 많아요. 저 주담이. 근데 바빠서 그럴 수 있는데 막상 우리가 주가가 막 화려하게 날아가는 업체들일수록 주식 담당자 분들이라든지 그 회사의 IR 그 사무실 오피스 있잖아요. 굉장히 남다운 경우가 많습니다. 뭐 전 탐방도 많이 다니기 때문에 주식 담당자 분들도 주가가 막 많이 날아갈 때 제가 탐방을 가요. 가면은 이제 자기 이해가 안 된다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때 뭐 수급에 따라 움직이는 거긴 한데 실적 발표 시즌이 오늘 이제 마무리가 되고 내일 아마 그 몇 가지 기업들 몇 개 기업들은 발표 안 한 기업들도 있을 겁니다. 그거는 거래소에서 공시를 한번 또 해요. 그래서 언제까지 발표가 나오기 때문에 안 나온 회사는 내가 투자한 회사는 내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일단 맞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네. 11월 15일 이후, 그러니까 15일 중순 이후 이제 이렇게 상승하는 주식 시장 네. 이것을 맞춰서 지금 매수를 해야 되냐 네. 아니면 이때 물량을 좀 줄여야 되냐 비중을 네. 이거 가지고 좀 헷갈려요. 왜냐하면 그렇죠. 또 12월에 대주주 양도세 네. 뭐 이런저런 또 배당락 뭐 네. 이런저런 이슈 때문에 또 하락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예. 또 저 헤지펀드나 이런 데도 클로징 북을 저 11월 말에 하죠. 맞습니다. 예. 충분히 이해하고요. 어떤 종목을 줄이느냐가 중요할 거고요. 제가 순서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통화를 하고 고객 때문에 호흡을 하면서 어떤 종목을 갖고 계시니까 제가 웬만하면 다 압니다. 네. 전화 오시면. 그래서 그 중에 처음에 사셨던 건 팔 필요가 없고요. 처음에 사셨던 거는 뭐냐면은 그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들. 그건 지금 팔 필요 없습니다. 올라온 것도 없기 때문에. 근데 분명히 주식을 하시면서 중간중간에 투자자분들이 소위 테마성이라든지 혹은 그런 그 실적이 동반되지 않는 섹터의 종목들을 조금 샀다가 물린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중간중간에 그런 종목들이 지금 대형주가 3.50포인트 가면 또 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많이 쉰다면 또 테마성 종목들이 가끔씩 툭툭 튈 텐데 그 종목들을 우리 투자자분들이 항상 까먹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은 2년 전에 물렸는데 차트 보면은 한 3번 정도 엑시트를 쓴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까먹고 못 판 겁니다. 혹은 그때 첫 번째 엑시트를 쓰는 기회가 왔으면은 그 더 가겠지. 그렇지. 못 팔고. 그러면 지금부터 12월 한 중순 정도까지 시즌에는요. 기본적으로 내가 비자발적으로 샀었던 종목들이 테마 속으로 툭툭 올라오면은 미련 없이 버려서 현금 확보하기. 첫 번째. 그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건데 투자자분들이 약간 좀 더 공격적이에요. 공격적인 투자자라 함은 지금 메타버스라는 엔터 이런 거 들고 있을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종목들 들고 가는 겁니다. 약간은. 약간은. 그리고 좀 대형주 중에서 좀 차트가 좀 부러진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예를 들어서 지지난주 기준으로 뭐 호텔주
부러져. 호텔, 예. 호텔 신랑. 네네. 하여튼 좀 기술적으로 좀 세게 부러져 있는 것들, 특히 화학주 몇 개라든지 그런 것들은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매도 권유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상대적으로 더딜 확률이 좀 높습니다. 이미 차트가 무너진 대응. 이미 무너져서 이게 뭐 당장 뭐 일주일 안에 올라와야 되는데, 왜냐하면 제가 여기 전제를 조금 공격적인 투자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그 공격적인 투자자분들이 뭐 나쁘게 얘기하면 공격적일 수 있는데 좋게 얘기하면 트렌드에 바로바로 반영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걸 조금 잘라가지고 반영하는 쪽 매매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투자자분들이 그 손이 빠르지 않고 혹은 이렇게 올라 있으니까는 여기 있는 거를 중간에 꺾이면 팔아야 되는데 손절이든 입절이든 그 액션을 못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들고 계시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이런 얘기가 왜 나오냐면은 12월에 코스닥이 일반적으로 약세 시즌이라 얘기를 하죠. 그 이유는 대조주 양도세 문제도 좀 있고요. 근데 제 경험적으로 봤을 때 작년엔 조금 달랐는데요. 한 3, 4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때 코스닥의 대장주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였습니다. 그렇죠. 예,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어쨌든 제약바이오 업종이 항상 11월, 12월에 굉장히 좋았거든요. 왜냐하면은 1월 달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약간의 테마성 혹은 그 우리가 이벤트 플레이라고 그러죠. 이벤트 플레이 삼아 그 학회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어느 정도 한 2달 전쯤에는 그게 리스트업이 나오거든요. 아마 12월 초에 나올 거예요. 또 이제 그런 기업들은 막 올라요. 오르는데 그때 같은 경우는 뭐 신라젠도 그렇고 HLB도 그렇고 거의 광기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 종목들을 한 종목당 10억 이상 들고 있으신 개인 투자자분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10억이 아니고 그 일가 친척 포함해서 10억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친척분들한테 물어봤어야 됐어요. 너 신라젠 갖고 있니? 뭐 갖고 있니? 그래서 비자발적으로 줄여야 되는 시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시기가 제약바이오 쪽이 국한되었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아마도 2차전지 소재일 겁니다. 아마도. 근데 중간에 털리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그 자료가 없으니까 객관 자료가 그렇죠. 없으니까는 어찌됐든 그렇게 하는 이유를 아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12월에 대주주 양도세 시즌 때문에 시장이 좀 어려웠는지라는 것 자체를. 근데 그 전에 제약바이오가 빠질 때 제 기억에는요. 12월 26일 날이 그때까지 팔아야지 배당락부터 시작해서 과세에 안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날 종가에 외인 기관 개인 수급 보시면요. 개인들이 많이 팔았던 종목들은 외국인 기관이 싼 거를 다 잡아갔습니다. 싸게. 네. 그리고 그 동시효과 때 잡아가요. 마치 옵션 만기일 때 혹은 MSCI 리밸런싱 일어나듯이 그렇게 확 잡아갔고 그 다음날 갭상승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원리 같은 경우는 왜 말씀을 드리냐면 내 종목을 그렇게 활용을 하시라는 거죠. 내 종목이 12월 코스닥 대주주 양도 시즌에 포함이 될 종목인지 아닌지. 그럼 시가총액 상위주부터 시작해서 뭐 1000억 언더 이런 종목들은 안 되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은 굳이 팔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기관들이랑 외국인들 같은 경우 북클로징 아까 말씀을 좀 하셨는데 수익을 확정시키는 것도 있거든요. 네. 있는데 그게 이제 대부분 수익을 확정시키는 것 같은 경우는 포트를 리밸런싱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 포트 리밸런싱 하는 이유는 새로운 트렌디한 걸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 시즌이 우리가 경험적으로 봤을 때 항상 좀 어렵고 좀 지겹고 뭐 이렇게 생각하긴 하겠지만은 그럴 확률은 좀 적고요. 또 한 가지 논리를 최근에 나왔던 논리를 좀 말씀드리자면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제약바이오가 아닙니다. 이제는. 그렇죠. 예, 아니라서 상대적으로 수급적인 치우침이 좀 바뀔 것 같고요. 지금 이게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리스트거든요. 오늘 기준입니다. 네. 그러면 1위가 제약바이오, 셀트리온 헬스케어, 뭐 오늘 많이 올랐죠. 그 2위가 에코프로 BM이에요. 시가총액 차이 보시면은 얼마 차이 안 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14조고요. 에코프로 BM 12조예요. 좀만 오르거나 좀만 빠지면은 바로 시총 1위가 바뀌는 거거든요. 그럼 3위가 요즘 왔다 갔다 하거든요. LNF랑 펄어비스. 펄어비스 3위. 게임사. 많이 올라왔네. 예, LNF 4위. 카카오 게임즈 5위. 그러면은 제약바이오 1변도에서 게임 2차 전지로 바뀌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소위 변동성이 줄어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같은 한 업종이 가진 변동성보다는 여러 업종이 가진 변동성이 더 줄어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하락 효과를 상쇄시킬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난번 수준, 예년 수준의 12월에 대주 양도세 하락은 적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논리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지금 주식을 이게 접하다 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매도에 대한 시점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도 시점을 올해는 넘긴 것 같아요. 파실 분들이 이미 파신 것 같고. 그렇죠. 예. 그리고 일단 돈을 번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다 빠졌지 오히려. 제가 이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대표님께 찝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게 이것까지 제 입으로 해버리면은 전 슬퍼요. 가슴이 좀 아프고. 올해는 솔직히 진짜 선수급들 있지 않습니까? 선수급들 몇 분들 빼놓고는 돈 보면 거의 없습니다. 맞아요. 예. 다 물렸지 뭐 지금. 물려 있고 어떻게 할지 모르고. 좀 이따 이제 선수급들 어떻게 하는지 말씀을 드리긴 할 텐데, 여튼 12월 달에 코스닥 시장의 변동성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예년과는 다를 것 같다. 그래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드리자면은 전환사채 있지 않습니까? 예. 전환사채 발행 규정이 올해 7월인가 8월 달에 바뀐 걸로 알고 있고요. 언제부터 준용이 되면 12월부터 준용이 되게 되거든요. 아, 이번 12월부터? 네, 올해 12월 1일부터 다음 달로 적용이 되는데, 바뀐 내용의 첫 번째는요. 리밸런싱이라 그러죠. 종목의 리픽싱, 죄송합니다. 리픽싱 조항 자체가, 예를 들어 10,000원짜리 주가가 종목이 전환가가 10,000원이었어요. 근데 그게 7,000원 30% 빠지면은 전환가가 이렇게 조정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조정하는데 주가가 올라요? 그러면 조정하고 사채권자 같은 경우는 여기서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당한 다음에 싸게 갖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번에 나라에서 규정을 바꾼 게, 주가가 오르게 되면 리픽싱도 떨어뜨릴 때만 하지 말고 오를 때도 같이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전환사채를 발행하려고 하는 코스닥 기업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11월에 발행이 급증하게 되죠. 그렇죠. 예, 그래서 11월에 거의 끝날 겁니다. 12월에 전환사채 발행을 제가 보기엔 만약에 올해나 내년 초에 예정돼 있으면 11월에 끝나겠죠. 그러면은 분모가 줄어들게 되니까는 나올 물량이 줄어들게 되니까는 상대적으로 물량 희석 효과도 코스닥 시장에선 적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정리를 좀 해보면 굳이 지금 비중을 좀 줄일 이유는 없다. 12월에 어떤 빠질 거나 그럼요. 약세를 대비해서. 단지 이제 내가 트레이딩 개념으로 샀는데 물려있던 주식들이 올랐을 경우 요것만 좀 정리를 하자. 정리를 해서 내가 지금 뭘 하고 싶은지, 뭘 사고 싶은지 그걸 고민을 해야 될 때라는 거죠. 고민해서 사는 건 언제 사요? 고민해서 사는 거는 즉시 사야 됩니다. 아, 바로? 예. 더 빠질 때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아마 고민하고 나온 결과는요, 그 종목은 오르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오르는 거 보통 가겠죠. 아니면 뭐 아직 들어오는 거 기다리거나. 네네.